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 여성들이 해외로 파견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파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공장에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실제로 해외로 나가는 북한 여성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통제된 자원에 가깝다. 그들은 계약서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어느 나라로 가는지도 출발 직전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그 통제된 자원 중 하나였던 한 북한 여성의 기록에서 시작된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28살, 두만강 근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어린 두 동생과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지연에게 불쑥 해외 파견 기회가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일종의 통제된 징발이었다. 지연은 그날을 기억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기 싫었어요. 근데 남으면 동생들 어떻게 해요? 엄마는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겁나서도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그녀가 공항을 처음 본 날 지연은 공항이 아니라 철창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출국과 동시에 여권은 즉시 압수됐고 휴대폰은 검사됐고 짐은 하나하나 뜯어져 확인됐다. 기숙사에 도착하자 창문마다 철 바지가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겼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아, 우리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잡혀온 거구나. 그녀가 처음 출근한 공장은 러시아의 한 외곽 도시였다.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 그러나 기숙사 난방은 거의 없었고 공장에서도 따뜻함은 만나기 어려웠다. 새벽 4시에 깨워져 저녁 8시 혹은 10시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다. 마스크 없이 목재 절단을 했고 장갑 없이 철근을 들었다. 피가 나도 쉬지 않았다. 혹시라도 왜 이래야 해요? 좀 쉬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내뱉는다면 그녀들에게 돌아오는 건 설명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경고뿐이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규칙이 아니었다. 겁내야 할 대상이었다. 지연은 탈북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기 위해 해외에 나간 노동자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탈북자와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았다. 외부와의 연락은 금지, 한국말 사용 금지, 야간 외출 금지, 몰래 브로커를 만나도 금지. 기숙사 CCTV는 끊임없이 돌아갔다. 지연은 말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연 한 명의 기록이 아니다. 수천 명의 북한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러시아, 동남아 곳곳에서 여건 없이, 임금 없이, 자유 없이 그와 비슷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그들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일하고 버티고 있다. 이제 그녀들의 하루를 열어본다. 그녀들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떻게 감시받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스스로 길을 만들어 새로운 하루로 도망쳐 나갔는지 이제부터 시작된다. 북한 여성 해외 파견 노동이 숨겨진 진짜 이야기. 해외 파견 노동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기회처럼 들린다. 북한 정부가 파견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구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내부에서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강제 징발에 가깝다. 북한 여성들이 해외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수출되는 노동 자원이 된다. 그리고 그 자원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된다. 예고 없이 떨어지는 파견 통지서. 지연이 해외 파견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본 날, 그녀는 자신이 왜 뽑혔는지조차 몰랐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원해서 신청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느 날, 책상 위에 쪽지처럼 올려져 있었다. 지연 동무, 해외 파견 노동 대상자로 선발됨. 가만 보면 선발이라 쓰여 있었지만 그 속뜻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지연은 말했다. 못 간다고 하면요? 그건 그냥 문제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북한에서 문제란 주의 경고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감시 강화, 심하면 가족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의미다. 그래서 파견 대상자가 된 순간 그 누구도 거절이라는 선택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선발 기준이라는 말의 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해외 나갈 사람을 북한이 엄격하게 고르겠지. 하지만 실제 기준은 단순하다. 돈을 바칠 수 있는가? 공장 기관에 눈밖에 나지 않았는가? 당 간부에게 줄 뇌물이 있는가? 충성 문제로 의심받지 않는가? 가난해서라도 말을 잘 듣는가? 능력보다 수능성이 더 중요했다. 지연이 뽑힌 이유는 아무 문제도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서였다. 가난했고 가족이 많았고 동생과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다. 이런 사람은 반항할 힘도 선택권도 없다. 3장 파견 전 사상 검열 자유를 제거하는 시간. 출국 전 몇 주 동안 파견 여성들은 한 곳에 모여 교육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받는다. 내용은 단순하다. 당이 시키는 대로 하라. 지령을 어기면 가족도 처벌받는다. 탈출은 절대 할 수 없다. 외부인과 말을 섞지 말라. 이 교육은 말 그대로 사상을 비우는 과정에 가깝다. 생각하는 법을 잊게 만들고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조용히 만든다. 지연은 그 시간을 설명하며 말했다. 교육이 아니라 그냥 겁주기예요. 말 하나하나가 다 위협이었어요. 여성들은 처음엔 피곤해서 꾸벅거리다가도 하나의 문장을 듣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난다고 했다. 지령을 어기면 그 가정은 끝난다. 그 문장은 파견 여성들의 의지를 완전히 분리해 놓는 칼날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설렘이 없는 출국 준비. 해외에 나가는 전날이면 누구나 떨리고 설레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지연에게 그날은 마지막으로 쇄골까지 내려오는 긴 숨을 들이쉬는 시간이었다. 출국을 준비하며 지연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빨래 비누를 넣고 어머니가 쥐어준 약봉지를 넣었다. 그 약은 어머니가 말했다. 러시아는 춥다더라. 감기 걸리지 마라. 몸 성이 돌아와라. 그러나 지연은 그 약을 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자신도 믿지 못했던 것이다. 밤이 깊어져 집이 조용해지자 지연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름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남겨진 가족의 얼굴이 대신했다. 떠나야만 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자유가 아닌 통제의 시작. 출국 당일, 지연은 새벽에 한 줄로 정렬되어 버스에 오르게 됐다. 창문에는 외부가 보이지 않게 커튼이 쳐져 있었고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며
여성들의 여권을 걷어갔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아, 지금부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버스 안은 적막했다. 누군가 울고 있기도 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보이부 요원들이 일일이 사람들의 가방을 열어 혹시라도 몰래 숨겨온 기록이 없는지 살폈다. 편지, 사진, 수첩, 심지어 어머니가 넣어준 약도 하나하나 확인됐다. 지연은 말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파견이 아니라 수송되는 거라는 걸. 그녀가 비행기 탑승구를 지날 때 비행기는 자유가 있는 나라로 향했지만 그녀는 자유와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던 순간 지연은 차가운 바람보다 먼저 몸 안쪽에서 이상한 감각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 낯선 공기, 그리고 누군가의 눈초리가 자신의 온몸을 훑어보는 느낌. 지연은 말했다.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살았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 생각만 났어요. 그녀가 처음 도착한 곳은 러시아의 한 항만 도시였다. 한국 사람들은 관광 사진으로만 보던 도시이지만 지연에게 그곳은 철저히 폐쇄된 노동장일 뿐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환영도 설명도 계약서도 아닌 단 하나였다. 따라와라. 그 말 한 줄이 그날의 모든 의미를 결정했다. 1장. 여권 압수 이름과 신분을 잃는 순간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보이부 요원들은 지연과 다른 여성들의 여권을 한꺼번에 가져갔다. 그들은 말했다. 여권은 기관에서 보관한다. 필요 없으니 맡겨두면 된다. 그러나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한 가지였다. 너희는 도망칠 수 없다. 지연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여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쓰고 버릴 수 있는 노동자예요. 여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2장. 기숙사 창문엔 철 바즈, 문은 밖에서 잠겼다. 기숙사라 불렀지만 사실상 숙박형 작업장이었다. 철 바즈가 박힌 창문, 낡고 습기가 찬 방, 한 방에 610명이 눕는 좁은 침대. 문은 밖에서 잠그는 방식이었다. 안에서 잠글 수 없고 밖에서만 잠금 해제가 가능했다. 지연은 말했다. 우리 방은 기숙사가 아니라 철창 없는 수용소 같았어요. 취사도 허락되지 않았다. 냄새가 새어나가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와 정리는 노동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감시자가 방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장. 하루 노동 1218시간 쉬면 혼나고 아프면 버려진다. 파견 여성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었다. 하루 12시간은 기본, 바쁠 때는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이어졌다. 지연의 첫날 일과는 이랬다. 새벽 4시 기상, 5시 출근, 12시간 이상 작업, 기숙사 귀환 후 단체 점검, 취침은 밤 11시 전후. 일하는 동안 손이 베이거나 피가 나거나 체력이 바닥나도 쉴 수 없었다. 아프다고 하면요? 그냥 참아라 그 말밖에 없어요. 정말 아프면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기계처럼 대체되는 시스템. 사람이 아프면 배려가 아니라 비용 손실로 계산되는 구조였다. 4장. 임금 착취 구조. 월급은 받지만 받을 수 없다. 파견 노동은 좋은 돈 벌 기회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구조는 이렇다. 월급의 대부분은 기관이 가져간다. 남은 돈은 적립금이라며 즉시 수령 불가.
실제 노동자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 심지어 그 적립금도 북한으로 송금되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지연은 말했다. 우리가 버는 돈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기관 돈이에요. 우리는 그냥 몸만 내놓을 뿐이에요. 파견 여성들은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조차 모른 채 매달 허기진 몸으로 같은 노동만 반복했다. 5장 감시말, 행동, 숨결까지 감독된다. 파견 노동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감시였다. 휴대폰 소지 금지, 외부인과 대화 금지, 한국말 사용 금지, 몰래 전화하면 즉시 보고, 회사 밖 단독 이동 금지, 기숙사 조기 점검, CCTV 상시 감시. 지연은 말한다.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어떤 여성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중국인 휴대폰을 빌려 집으로 전화를 걸다 들켰다. 그날 밤 그 여성은 어디론가 끌려갔고 다음 날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보면 자기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6장 근로자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단어 통제. 지연은 어느 날 가만히 일하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잡혀서 일하는 거구나. 북한 밖으로 나왔지만 북한의 통제는 공기처럼 그녀들을 감싸고 있었다. 비행기가 멀리 날아갔다고 해서 자유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 그녀들이 앉아있는 그 공장은 또 하나의 북한이었다. 더 차갑고 더 멀고 더 돌아가기 어려운 그곳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상에 불과했다. 잘못된 상상 하나가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연이 마주한 환경은 적응할수록 더 무서운 곳이었다. 처음엔 낯설어서 무섭고 그 다음엔 너무 익숙해져서 더 무서웠다. 파견 여성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반복 속에 숨어 있는 공포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1장 말하지 않기 침묵이 생존의 기본 규칙. 파견 여성들 사이에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공통된 규칙이 있었다. 말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표정도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 지연은 말했다. 여긴요 말이 적을수록 안전해요. 대화가 길어지면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여성들은 서로에게 가족 이야기도 미래 이야기도 쉽게 꺼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구처럼 보였던 사람이 감시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파견 여성은 기숙사 동료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그날 밤 조사실로 끌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기숙사에서 사라졌다. 다른 여성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물어보면 자신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침묵은 그들이 배운 첫 번째 언어였다. 2장 해외에서 만나는 또 다른 북한 내부 감시자들. 파견 여성들 사이에는 항상 내부 감시자가 섞여 있다. 그들은 파견 노동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말, 행동, 인간관계를 보위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연은 어느 날 한 동료가 너무 밝게 웃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적이 있다.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은 항상 물어봤어요. 누구랑 친해? 우리 조는 누구랑 말해? 집에서는 뭐 했어? 그리고 며칠 뒤 그 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조사실로 불려갔다.
그날 이후 지연은 확신했다. 여기에도 북한이 그대로 따라왔구나. 해외 공장 안에서도 북한의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3장. 추위와 배고픔 공포보다 먼저 찾아오는 현실. 러시아 겨울은 북한보다 더 차갑고 더 깊다.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면 기숙사 창틀은 얼어붙고 침대 위에서도 김이 난다. 지연은 담요 2개를 덮고 양말을 3겹씩 신었지만 밤마다 손발이 얼어붙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더 무서운 건 추위보다 배고픔이었다. 오늘 일한 만큼의 식사를 주지 않았고 식사는 늘 부족했다. 식사는 다음과 같았다. 묽은 수프, 건더기 없는 양배추, 딱딱한 빵, 기름기 거의 없는 감자 몇 조각. 지연은 말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손이 떨리고 일하다가 어지러워요. 영양실조는 흔했고 어떤 여성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기계 앞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일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으로 대체됐다. 한밤중에 기숙사로 돌아와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러다 죽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한 그녀 안의 가장 솔직한 절규였다. 4장. 동료의 탈출 시도 공포가 직접 눈앞에 떨어진 날. 지연이 파견된 지 5개월쯤 됐을 때 함께 일하던 한 여성이 몰래 탈출을 시도했다. 그 여성은 브로커와 접선해 새벽에 기숙사 창문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계획은 들켰고 그날 밤 기숙사 관리자가 여성들을 모두 집합시켰다. 지연은 그때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사람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다음 날 그 여성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 이후 기숙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도 웃지 않았다. 누구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급여도 자유도 존엄도 모두 잠시 봉인한 채 하루를 버텼다. 지연은 탈출 시도가 실패한 그날 이후 도망이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다. 5장. 언젠가 나도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지연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 공포는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뜬 것이 다행이었고 기숙사 점검을 무사히 지나면 그 하루가 감사했고 일하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이었다. 어떤 날은 진심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살아서 오늘 하루 끝낸 게 기적이네. 그 말조차 귀에 들릴까봐 숨을 삼키듯 조용히 말했다. 지연의 하루는 노동이 아니라 매일 생존이었고 그 생존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실선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서 지연은 조금씩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그 작은 동기가 지연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흔들리는 불씨가 된다. 지연은 어느 날 깨달았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이곳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두 번째는 도망치다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끔찍한 두려움은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파견 노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이 아니라 끝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한 반복 속에서 지연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위험해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작은 균열이 지연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1장. 보이부 요원의 실수, 이건 신이 준 기회일까? 어느 날 공장 관리자가 지연을 포함한 여성들을 불러 외부 작업을 시켰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하늘은 흐렸고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그런데 그 짧은 이동 중 보이부 담당 요원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 잠시 뒤로 처졌다. 감시자가 시야에서 벗어난 그 몇 초, 지연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정말 몇 초였어요. 근데 그 몇 초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그 몇 초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감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희미한 가능성이 지연에게 새로운 생각을 남겼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 2장. 동료 서희 같은 절망을 가진 친구와의 만남. 지연은 그날 이후 기숙사에서 자신과 비슷한 눈빛을 가진 한 여성을 발견했다. 서희였다. 함경북도 출신, 26살. 지연보다 2살 어렸지만 표정만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 같았다. 서희는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강했다. 어느 날 작업대에서 쉬던 짧은 시간에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매일 되뇌던 생각이었다. 지연은 처음이었다. 자신과 같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을 만난 것. 그날 밤 둘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나눴다. 서희는 말했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 지연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평생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단어. 그러나 그 금기를 누군가가 먼저 대신 말해줬다.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3장. 브로커 소문, 누군가 길을 알고 있다. 며칠 후 공장 내 다른 작업조에서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중국인 브로커가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 도망친 사람 몇 명 숨겨줬대. 돈만 있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던데. 이 소문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그러나 파견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붙잡는 마지막 실핏줄 같은 이야기였다. 지연은 그 소문을 들은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말했다. 그날 진짜 고민했어요. 이걸 믿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하나? 소문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덧칠 수도 있었다. 누가 감시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소문을 외면하는 순간 지연에게 남는 건 끝이 없는 노동뿐이었다. 그녀 마음속에서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4장. 첫 번째 접촉, 살고 싶다는 말의 무게. 지연과 서희는 며칠 동안 눈빛만으로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 그러던 어느 밤 기숙사 근처의 쓰레기 적재소에서 빗물에 젖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중국어로 된 짧은 문장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이랬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지연은 손이 떨렸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종이가 진짜 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정일 수도 있었다. 지연은 말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죽더라도 여기서 죽기는 싫었어요. 그날 밤 지연과 서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 확신만은 둘을 강하게 붙잡았다. 5장 감시의 빈틈을 찾는 두 사람, 희망은 언제나 위험의 가장자리. 탈출을 결심한 순간부터 지연과 서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전에는 무섭다고 생각하던 감시가 이제는 해석해야 할 패턴이 되었다. 보이부 요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 기숙사 문이 열렸다 닫히는 패턴, 공장 CCTV 사각지대, 야간 점검이 느슨해지는 날, 경비가 교대하는 10분 간격. 지연과 서희는 마치 한 팀처럼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은 동시에 깨달았다. 이달 말, 그때가 기회야. 한 달 후,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큰 물량이 들어오는 날, 단속이 분주하고 경비가 가장 흐트러지는 시간, 지연은 말했다. 그날을 놓치면 우리 둘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 매일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도 희망도 모두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서 지연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중얼거렸다. 제발 살아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기회는 늘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지연과 서희에게 기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형태로 다가왔다.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눈빛으로 합을 맞추고 불안한 가슴을 달래며 잘못된 상상 하나가 모든 걸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매일 되새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도착했다. 1장 경비가 흐트러지는 날 오늘 아니면 없다. 러시아 공장에는 큰 물량이 들어오는 특정한 날이 있다. 그날은 감시의 초점이 생산라인 쪽으로 옮겨가는 날이었다. 경비 요원들은 분주했고 관리자들은 공장 쪽에서 소리를 질러대느라 기숙사 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지연은 그 아침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날 공기부터 달랐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걸 느꼈죠. 지연과 서희는 아침 인원 점검 때 서로의 눈을 잠깐 마주쳤다. 그 눈빛은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다. 2장 마지막 준비 혹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퇴근 시간이 끝나고 기숙사에 여성들이 밀려 들어왔을 때 기숙사 전체는 온통 피곤과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틈에서 지연과 서희는 지나치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숨을 크게 쉬면 떨릴까봐 작게 조용히 천천히 호흡했다. 두 사람은 작은 청가방에 오랫동안 모아둔 가장 중요한 물건 몇 가지를 넣었다. 여분의 양말, 얇은 스웨터, 작은 비누 조각, 빵 한 조각, 물 반 병, 그리고 빗물에 젖어 있던 그 종이 조각. 지연은 말했다. 그때 가방을 들면서도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 번 더 살아야 한다. 3장 기숙사의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을 멈춘 두 사람. 탈출 시각은 새벽 2시. 가장 깊은 어둠이 드리운 시간. 그 시간대는 야간 경비 교대가 겹치는 시간이라 몇 분간 감시가 흔들린다. 지연과 서희는 기숙사 문 앞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복도 불빛이 얼굴의 긴장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때 기숙사를 순찰하던 경비가 무전기로 지시를 듣더니 급히 방향을 틀어 계단 쪽으로 올라갔다. 그 몇 초, 그 빈틈,
서희가 순간적으로 속삭였다. 지금이야. 문을 열었을 때 경비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차갑게 식은 문고리를 잡았다. 딸깍. 잠금 장치가 조용히 풀리는 소리가 심장을 치는 폭발음처럼 들렸다. 사장. 기숙사 밖으로 영하 20도, 들키면 끝나는 어둠 속 질주. 두 사람은 복도를 통과하면서 발걸음을 최대한 낮추었다.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얼어붙는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서희는 입을 꼭 다물었고 지연은 손을 부여잡으며 중얼거렸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한다. 공장 주변은 어둠뿐이었다. 가로등 몇 개가 멀리서 깜빡이는 빛을 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히려 위험했다. 밝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연과 서희는 그 빛을 피하며 보도가 아닌 공장 창고 뒤쪽의 눈더미를 따라 움직였다. 발이 빠지고 손이 얼어붙었지만 두 사람은 소리도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말했다.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단 한 번도 숨소리조차 아껴야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더 어두운 곳, 더 위험한 곳으로 침묵 속을 걷고 있었다. 5장. 브로커의 신호. 우린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약속된 폐창고 근처에 도착하자 멀리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3번, 2번, 다시 3번. 브로커가 정한 신호였다. 지연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진짜 온 거야? 정말 우리를 데리러?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생각도 스쳤다. 혹시 이게 덧치면? 그 순간 서희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지연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돌아갈 길 없어. 지연은 그 말이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못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희망이 뛰는 소리도 들렸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신호가 나온 방향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후드티를 눌러 쓴 브로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빨리 와. 시간 없어. 그 한마디는 지연과 서희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무서운 말이자 가장 감사한 말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살아서 앞으로만 가야 한다.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